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과 같이 이제 2단원의 두 번째 파트인 민족 분열 통치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같이 1920년대를 배우게 될 거예요. 1910년대를 배우고 1920년대인 오늘은 무엇을 배울 것이냐? 민족 분열 통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 민족 분열 통치가 어떻게 됐냐? 그리고 1920년대에 경제적인 수탈이 무엇이 있었냐?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배울 것이냐면은 먼저 문화 통치의 본질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민족 분열 통치를 일본 애들은 문화 통치라고 이렇게 포장을 했거든요. 이러한 문화 통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 볼 거고요. 1920년대의 대표적인 경제 수탈 정책인 삼미정식 계획의 문제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화 통치, 일본이 왜 문화 통치를 하게 되었는지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자, 삼인운동이 있었죠. 이 삼인운동으로 인해서 이 한민족이라는 사람들이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기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한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암리 학살 사건 같이 이러한 잔혹하게 탄압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외신, 그러니까 외국 기자들을 통해서 외국의 신문들에 이렇게 나게 되면서 국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도 이제 식민지 통치 방식을 조금 바꿔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소위 문화 통치라는 것들을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문화 통치의 구실을 보면요. 자기네들의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한민족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겠다.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민족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겠다는 구실을 가지고 이제 이 문화 통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소위 문화 통치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문관도 총독이 임명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910년대 무단 통치 때 어떤 사람들이 총독으로 왔다 그랬어요? 맞아요. 육해군 대장 출신들이 총독으로 왔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문화 통치할 거니까 강압적으로 통치 안 할 거니까 너네한테도 이제 문관도 총독이 임명 가능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랑 헌병경찰 제도였잖아요. 무단 통치 때는. 근데 이런 헌병경찰은 보통 경찰로 전환해주겠다. 군인은 군인대로 가고 경찰은 이제 경찰 제도로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여기를 보면은 임명 가능이라 그랬지 보내주겠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 번도 문관이 총독이 임명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 경찰서와 경찰 인원도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3배 이상 증가하는데요. 보시면은 헌병 경찰에서 보통 경찰로 전환을 하고 나서 5,400명에서 18,400명으로 그리고 751개에서 2,716개로 이렇게 확 증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로 바뀌었다 뿐이지 하는 짓은 똑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인원을 늘려서 더 탄압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제정하는데 이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는 사회주의를 주장하던 사람들을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서 치안을 유지하겠다. 치안을 문란하게 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겠다라는 건데 결국에 이걸 한 이유가 독립운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하겠다는 것에 불보듯 떠나게 보이는 거죠. 자, 다음으로 문화통치의 주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참정권을 허용해 주겠대요. 이 참정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뜻인데요. 그 전에 무단 통치 때는 조선인, 식민지 조선인들한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네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지방의회도 설립하게 해줄게. 그래서 지방의회를 설립해서 너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해. 거기에다가 신문도 발행하게 해줄게. 원래 그 신문지법 있었잖아요. 그 신문지법으로 신문도 다 못 발행하게 했는데 신문도 발행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런 게 아니겠죠?
이 참정권을 허용한다는 것은 일본인들이나 친일 유산자, 그러니까 친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만 선교권을 주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이러한 민족계 신문 발행은 하게 해줬어요. 근데 수시로 엄청나게 검열과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정간, 너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내용 냈으니까 너네 정간, 당분간 내지마, 폐간 아예 내지마, 이렇게 되게 되는 건데요. 자, 이게 그 당시에 동아일보의 사진이에요. 자, 요런데 보시면, 또 요런데 보시면 다 비어있죠. 이 기자들이 이런데 다 비워서 냈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이 일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거 우리한테 불리한 내용이야, 또는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다 지워,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다 내보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 내용을 보면 한국인의 교육 내용을 확대하겠대요. 1910년대에는요 무단 통치를 할 때는 전혀 이러한 교육에 대한 내용을 기본 교육, 실업 교육, 그러니까 기술을 배울 때만 필요한 교육을 배우고요. 지금의 여러분이 배우는 중학생이 배우는 그런 내용들 전혀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소학교만 나온 다음에 바로 뭐 농사를 짓거나 공장에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보통학교, 지금의 중고등학교 교육도 시켜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유상교육화합니다. 보통학교라는 거 유상교육하는데 학비를 엄청 비싸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가난한 농민의 자식들, 공장 노동자의 자식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학교를 갈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못 가겠죠. 자, 그래서 한국인의 보통 학교 취학률은 일본인의 6분의 1에 불과했어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어떤 자료냐면은, 자, 보셨을 때 한국인이 한 명일 때 일본인은 몇 명이 다니느냐라는 거예요. 자, 한국인이 초등학교를 한 명을 다닐 때 일본인이 6명을 다니는데, 한국인이 한 명이 중등학교를 다닐 때 일본인은 21명을 다닌다는 거죠. 남자가. 여자는 더 심해요. 여자는 한국인 한 명 다닐 때 여자는 107명을 다닌대요. 아예 교육에 대한 싹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못 배우게.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이 사람들이 머리가 커지면은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하겠죠. 이러한 저항 자체를 할 수 없게 하는 게 이러한 민족 분열 통치 또는 이러한 그 우민화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민족 분열 통치, 그 문화 통치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면요, 가혹한 식민 통치를 은폐하고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 통치를 했을 때는 너무 강압적으로 눌렀기 때문에 튕겨져 나갔다 이거예요. 3.1운동 같이 용수철처럼 튕겨 나갔으니까 이제는 가혹한 식민 통치를 은폐하면서 이제 그래, 너네 말 들어줄게,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식민 통치 은폐하면서, 그러면서 친일파를 양성하는 거죠. 이렇게 친일파를 양성해서 친일 유산자한테 선거권도 주고요. 자, 그리고 아까 친일 유산자들은 보통교육도 받게 해주고요. 이렇게 친일파를 양성해서 실제로 일부 인사들이 일제랑 탄압해서 자치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치운동은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 먹은 건 인정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우리 한국인이 스스로 자치하게 해달라라고 독립운동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걸 민족 분열 통치라고 부르는 이유가 민족을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무단 통치로 억압적으로 하니까 결국에는 민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일제에 대항을 하니까 이제는 그 친일파들을 양성해서 민족 사이를 분열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920년대의 정치, 그러니까 민족분열 통치인 정치는 봤으니까 뭐 경제 한번 살펴보면요, 1920년대 경제의 키포인트는 삼미증식 계획이에요. 이 삼미증식 계획은 그 목적이 뭐였냐면요, 자, 일본이 급속하게 공업화와 도시화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식량이 부족하고 쌀값이 폭등하게 돼요.
우리 1970년대에 맺었던 그 강화도 조약에서도 그랬잖아요. 강화도 조약에서도 막 양국에 무제한 유출을 하는 후속 조약을 맺어서 우리나라의 쌀을 막 뺏어가서 우리나라의 하층민들이 굉장히 쌀값이 폭등해서 힘들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쌀 생산량을 늘려서 그거를 수출해가서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삼미중식계획의 명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미중식계획의 명분은요, 먼저 개간 간척 사업을 하겠다. 이게 뭔 말이냐? 못 쓰는 밭이나 아니면은 바다 이러한 데를 개간하고 간척해서 논을 늘리겠다. 그리고 댐이나 보 같은 수리시설을 확충해서 벼농사를 짓기에 알맞은 이제 물 막는 용도의 것들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품종 개량하겠다. 더 맛있는 쌀들을 만들어서 한국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겠다. 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쌀 생산을 강요해서 우리나라의 쌀을 많이 만들게 해서 이제 일본으로 유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얘네의 명분은 뭐였냐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개간 간척 사업도 하고 수리시설도 확충하고 뭐 품종도 개량해서 이제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1000만 석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많은 것을 일본이 해서 1500만 석으로 만든 다음에 500만 석만 일본으로 가져가겠다. 증산량만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그 당시의 군산항인데요. 여기에 이게 다 쌀이에요. 이렇게 쌀을 만들어서 이러한 배에 띄워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았겠죠. 자, 삼미중식계획의 결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예를 들었듯이 1000만 석을 원래 생산하고 있었는데 1000만 석을 1500만 석으로 늘린 다음에 500만 석만 가져가겠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됐을까요? 아니요, 되지 않았습니다. 자, 1000만 석에서 1200만 석밖에 증식이 안 됐는데 가져가는 건 500만 석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1000만 석에서 700만 석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쌀이 부족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쌀이 부족해지니까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볼게요. 자, 1920년에는 1750밖에 안 가져가다가 이제 1928년이 되면은 7400만 석을 가져가요. 증산량은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여기 24년, 26년 보시면 오히려 생산량이 줄었는데 가져가는 것도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1인당 먹는 게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쌀을 못 먹고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서 먹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났고 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던 개간 간척 사업, 수리시설 확충, 품종 개량 이런 거 일본이 다 돈 주고 했을까요? 아니죠. 다 농민 돈으로 했어요. 자, 거기다가 소장료를 계속 내게 합니다. 소장농들은 소장료를 계속 지주들이 올려요. 그러니까 원래 땅을 가지고 있던 자작농들도 소장농이 되고 소장농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만주나 연해주, 일본이나 이런 곳으로 국외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회사나 지주층은 쌀 수출이 많이 되니까 이익이 더 증가하죠. 돈을 많이 벌죠.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쓰겠어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나 친해 지주 같은 사람들은 이 돈으로 원래 자작농이었던 사람들 땅 뺏는 거예요. 땅 사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소작농들이 더 배치해서 쌀 많이 뽑아서 더 돈을 벌게 됩니다. 이러한 악의 이런 고리가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일본 자본의 진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회사령은 철폐했는데요. 1910년대의 대표적인 경제 통제 정책이었던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자, 원래는 허가제였잖아요. 회사를 만들 때 총독부에 우리 회사 만들려고 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민족기업 이런 데는 만들어주질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신구제로 전환을 하면서 일본 자본이 자유롭게 침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요. 1920년대 일본이 급속한 공업화 했다 그랬잖아요. 공업화를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돈을 투자할 때를 찾다 보니까 일본이 한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신구제를 전환해서 일본 자본들이 용이하게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일본 상품의 관세를 폐지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급속한 도시화가, 공업화가 되면서 수입이 이제 상품들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세를 폐지하게 되면서 일본 상품들을 많이 수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민족, 기업들은 많은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까지 1920년대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억압하고 통치했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정치적으로는 민족 분열 통치에 대해서 배웠고요. 경제적으로는 산미증식 계획과 그리고 일본 자본의 침투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1920년대 이러한 폭거의 항거에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1920년대의 항일민족운동을 전개하였는가 여러 가지 항일민족운동의 방안이 있는데 이러한 방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오늘도.